자, 여러분. 한 사회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특히 모든 것이 억압받던 식민지 시대라면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숫자를 통해서 마치 오래된 타임캡슐을 열어보듯 일제강점기, 조선의 지적 지용도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 어둡고 힘든 일제강점기에 우리 선조들은 과연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붙잡고 또 연구하고 지켜냈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정말 놀랍게도 당시 신문 기사 속에 고스란히 숨어 있었습니다. 217만 9,761. 네, 무려 210만 건이 넘는 신문 기사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1920년부터 1940년까지. 당시에 발행된 대표적인 신문이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실린 거의 모든 기사가 바로 우리가 찾아낼 단서입니다. 이건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통째로 담아놓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나 마찬가지인 거죠. 아니 근데 200만 건이 넘는 이 기사들을 사람이 일일이 다 읽어볼 수도 없고 이걸 대체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현대 기술이 등장합니다. 연구자들이 이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찾으려고 했던 건 바로 조선학의 흔적입니다. 조선학,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 역사나 언어, 문화에 대한 모든 종류의 이야기, 모든 논의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과연 무엇에 대해 가장 뜨겁게 이야기하고 고민했는지, 그 지적인 대화의 흐름을 추적하는 거죠. 이때 사용된 방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로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건데요.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진짜 과거를 위한 구글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의 힘을 빌려서 특정 주제가 언제, 얼마나 많이 언급됐는지 분석하는 거예요. 이걸로 시대의 큰 흐름을 읽어내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200만 건의 기사를 그냥 뭉뚱그려서 분석한 게 아니고요.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지식인들의 깊이 있는 생각과 토론을 담은 담론 기사, 다른 하나는 일상의 사건들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기사.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나눠야만 당시 지식인들의 깊은 고민은 뭐였는지, 그리고 일반 대중들의 진짜 관심사는 또 뭐였는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들여다봤더니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문화, 즉 조선학에 대한 관심이 마치 파도처럼 크게 일렁였던 3번의 시기가 뚜렷하게 포착된 거죠. 데이터를 보니까요. 정말 뚜렷하게 3번의 큰 물결이 보여요. 1926년쯤에 첫 번째 파도가 슬슬 밀려오기 시작해서 1930년에서 31년에 거대한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들어봤던 바로 그 조선학 운동 시기 1934년경에 세 번째 파도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조선학의 부흥기라고 알고 있던 1934년의 그 조선학 운동 때보다요. 오히려 그 이전인 1930년과 31년에 관련 기사의 양이나 전체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는 거예요. 이건 기존의 역사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아주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그냥 특정 시기에 반짝하고 끝난 유행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1920년대 전체와 1930년대 전체를 비교해보면 우리 문화에 대한 기사 비중 자체가 눈에 띄게 늘어난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회 전반의 관심이 꾸준히 그리고 확실하게 커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관심이 높아졌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도대체 무엇에 대한 관심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 걸까요? 이제 그 대화의 내용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지식인들의 깊이 있는 대화, 담론 개사부터 보시죠. 와, 보세요. 역사가 정말 압도적이죠? 그 뒤를 문학과 어학, 즉 우리말과 글에 대한 이야기가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암담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우리의 과거와 언어에서 찾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럼 지식인들 말고 일반 대중들의 관심사는 어땠을까요? 이게 또 재밌습니다. 스트레이트 기사를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져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놀랍게도 음악과 민속이었습니다.
지식인들이 주목했던 역사나 문학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죠.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데이터 속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민속 기사의 대부분은 다름 아닌 씨름대회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악 기사의 대부분은 매일 신문에 실리던 라디오 방송 편성표였어요. 근데 그 편성표 안에 민요나 판소리 같은 우리 전통 음악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씨름이나 라디오 같은 당시로서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전통 문화가 사람들 일상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그 관심의 초점도 흥미롭게 바뀝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 후기, 특히 영조와 정조 시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식민지가 되기 바로 직전, 우리가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우리의 근대를 돌아보면서 희망과 정체성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뜨거운 지적 대화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얼굴도 바뀝니다. 1920년대와는 다른 새로운 지식인들이 무대의 중심으로 등장하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훈재, 홍계문 같은 국어학자들이 담론의 중심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말과 글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절박하고 중요한 시대적 과제였다는 걸 이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단서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이 수많은 숫자들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최종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숫자들, 이건 그냥 차가운 데이터가 아니에요. 이건 말이죠. 그 억압적인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누구인가를 정말 치열하게 묻고 대답했던 그 대화의 흔적, 살아있는 화석인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당시의 신문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었어요. 우리 민족 스스로가 자신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또 새롭게 정의 내리던 거대한 공론의 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0만 건의 기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요, 단순히 살아남으려는 생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너머에 있는 저항과 탐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문화를 즐기고 또 우리말과 글을 통해서 우리 미래를 그려나가려 했던 사람들의 그 끈질긴 노력이 이 숫자들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100년 전의 신문 기사가 그 시대 사람들의 자화상을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인터넷에 남기고 있는 이 수많은 디지털 흔적들. 100년 뒤의 사람들은 그 데이터를 보고 과연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게 될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